될까라고 해서 우리는 저놈은 예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의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쓸 때 예의란 말은 모랄이거나 에틱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동양에서 예 또는 예의라는 것은 에틱이나 모랄이 아니라 리추얼스, 종교적 의례이거나 정권, 권력, 계급을 말하는 게 있어. 정도까지 얘기했죠. 그걸 말하는 방, 그걸 정당하기 위해서 천자가 제후를 직봉할 때 소치라든지 그 다음에 작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타났고 그게 이제 주나라 시기에 나타난다. 그전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이제 다시 오늘은 44, 45쪽 그쯤에 얘기를 할게요. 주나라는 어쨌든 천자국과 제후국의 관계를 만들죠. 천자국과 제후국의 관계를 만드는데 천자국과 제후국에서 이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이죠. 왕과 신하의 관계, 군신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군신관계는 상나라 때는 존재하지 않았고 상나라 때는 주종관계. 왜냐하면 상나라는 업제국가, 업단위의 조그마한 국가들의 연맹이었고 그 안에서 힘센 놈을 추장으로 세웠고 그래서 얘가 힘센 놈이 추장이고 그 밑에는 따르는 사람이지만 군신관계, 왕과 신하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다. 근데 주나라가 이제 되면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천자국이 있고 이 천자국에서 제후들을 관작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공후백자남이라는 시스템에 관작을 내리는데 주나라 무왕이 어느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의 아들 성왕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너무 어려서 그 삼촌인 주공이라는 사람이 섭정을 하죠. 섭정을 하면서 주공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군신의 시스템, 천자국과 제후국의 시스템이 탄생하는데 그럴 때 이제 너는 제후야 라고 말할 때 제후를 관작을 줄 때 이 자기 이제 계급적 지위를 부여하는 술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관, 어떤 위계를 말하고 관장을 줄 때 수공의식을 해요. 수공의식을 하는데 이 공이라는 것은 공토예요. 공토. 어떤 특정한 영역을 주고 그 영역에 속한 사람들까지 동시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후의 입장에서는 수공이고 천자의 입장에서는 수공이죠. 천자의 입장에서도 수공이에요. 이건 천자의 입장, 줄 숫자니까 받을 숫자고 천자의 입장입니다. 그럼 천자가 누구를 관작 중에서 후작을 줬어요. 후작을 줬습니다. 왜 제후국 그러냐면 여러 제 후작 후예요. 여러 제자를 쓰는데 후작을 가장 많이 줬기 때문에 제후 여러 후예요. 원래는 공후 백자 남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공은 친조가 되죠. 천자 친조. 자, 그래서 후작을 준다 쳐요. 주면 천자국의 흙을 한 줌을 주어요. 흙을 주면서 너를 후작에 봉해서 어디 땅을 네가 경영하고 거기서 나는 토산물이나 농산물을 조공으로 바치고 나의 명령을 듣고 천자국에 위험이 있거나 하면 너는 군대를 몇 개 사단을 파견해야 돼 등등의 계약서를 써요. 그 계약서를 청동 2기에 새깁니다. 그러니까 소태에다가 계약을 새겨요. 계약을 써서 새깁니다.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하면서 잔을 줘요. 작을 줍니다. 작, 어디서 작.
작을 주면서 땅을 줘요. 그러면서 흙을, 천자국의 흙을 한 줌 주면 얘가 이 을에, 이게 종교적 을이기도 해요. 정치적 을이기도 하고, 이걸 마치면 자기 영지로 와서,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땅의 흙과 함께 이걸 섞어요. 천자국의 흙과 이 흙을 섞어서 종교적 의뢰를 행해요. 내가 천자로부터 이런 관장을 받았고 이 땅의 경영자이고 이 땅을 내가 이렇게 관할하는 것을 위임받았다라는 의뢰를 해요. 그걸 수봉의식 그럽니다. 수봉의식을 해요. 그러면 이 수봉의식을 거행했다. 천자국에서도 거행하고 제후국의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도 거행했다라는 것은 천자와 이 제후 사이에는 군신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군신관계가 형성한다는 것은 제후국은 천자국의 울타리가 되어서 천자국을 호위하면서 천자국에 난리가 있을 때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야 하고 천자국의 명령이 제후국으로 가야 해요. 이걸 왕화라고 합니다. 왕화. 왕의 교화가 천자국에서 제후국에 미친다. 그럼 제후국은 천자국에 조공을 하거나 물산을 바치거나 천자국에 이틀 때 군대를 파견하는 거잖아요. 이걸 조회라고 해요. 조회. 또는 조공. 이 시스템을 완성할 때, 이 시스템을 완성할 때 사용되는 게 예입니다. 이게 예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라는 것은 종교적 의식의 하나의 형태이기도 하고 군신 상하 간의 위계이기도 하며 정치적 권력이 행사되는 작동 방식이기도 하고 그 신분에 따라서 정해진 행위를 하는 규범이에요. 얘는 규범입니다. 이 규범이라는 뜻에서 전장을 해요. 전장. 얘를 전장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44쪽인지 45쪽인지 써놓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얘에 대한 정의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봅시다. 보면 주홍이 정의한 형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는데 얘에 대한 가장 대표적 정의를 보면 불애자 소위 정친소 결혐이 별동이 명시야 줄에 공례 상이라는 데 나와요. 그러면 얘라는 것은 친소를 규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혐의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같고 다름을 구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옳고 그름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얘기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럼 이제 봅시다. 1번, 정친소라는 말을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친소라는 것은 천자를 중심으로 친밀함과 소원함을 말해요. 그러면 천자라는 사람한테 가장 친밀한 사람이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 뭐 아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친이에요. 그래서 정친소 그럴 때 친은 가족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할아버지이고 아버지가 달라요. 사촌이고 그러면 요새는 또 사촌도 뭐 많이 친밀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사촌, 오촌 당수 뭐 이런 얘기. 그게 친이죠. 그게 친이에요. 그걸 친척 그러기도 하죠. 그럼 친이라는 것은 그것이고 척이라는 것은 엄마 쪽 사람들을 척이라고 하죠. 그래서 친척은 아버지 쪽 사람, 척은 엄마 쪽 사람. 이래서 친척 그러잖아요. 그러면 친이 가깝겠어요? 척이 가깝겠어요? 요즘은 척이 가까워. 요즘은 척이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친과 소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 쪽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소죠. 그러면 친소를 정해요라고 하면 친과 소 중에서 누가 더 높겠어? 그렇죠. 친을 더 높이 하겠죠. 이게 더 높은 상하가 되겠죠. 여기서 상하가 돼요. 상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자가 제후를 이렇게 임명을 했어. 그런데 그 제후가 나하고 같은 성씨가 아니라 그럼 그건 소겠죠. 근데 동성이라 그건 친이겠죠. 그러면 관작의 등이가 공후 백자 남인데 얘는 성이 달라. 그럼 이제 남작 이름을 주겠죠. 자작 이름을 주겠죠. 그럼 친해 공작을 주겠죠. 근데 뭐 한 척척 엄마 쪽 친척이야. 그러면 후작을 주겠죠. 그런 거예요. 이게 친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논어에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친친애물 이렇게 나와요. 친친애물. 가까운 이를 친하게 여기고 타인을 사랑하라. 물은 여기서 사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척을 친히 여기고 친척이 아닌 일반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이건 차등이죠. 차등에. 차등입니다. 사랑이 차등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논어에서는 친친애물로 육아의 사상은 이 친소, 정친소가 친친애물로 나타나요. 정친소가 이렇게 해석돼요. 확대 해석돼요. 이걸 확대 해석하면 이걸 또 구체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친소를 구체해서 이렇게 말해요. 부, 예자, 막대어, 분야, 얘란 쪼개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얘보다 더 크게 쪼개는 게 없다. 얘는 얘에서 핵심은 쪼개는 건 나누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누는 방식 이 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변, 귀천 그러죠. 그 다음에 서, 차례 매기는 거죠. 서, 친소. 제, 이제자네. 말하는 거 알잖아요. 군물. 그다음에 제, 서사 이렇게 얘기했나요? 이건 이렇게 확대되는데 정친소가 육아로는 이렇게 나가고 공자에는 이렇게 해석되고 이걸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돼요. 얘란 쪼개고 나누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얘란 바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내용은 뭐냐면 기한이와 천한이를 변별해요. 친한하고 소원한이를 차례 매겨요. 순서를 매기는 거죠. 군물, 여러 만물, 사람들을 이건 재단하는 거죠. 옷감을 자르거나 옷감을 만들거나 재단하죠. 서사, 여러 가지 일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예예요. 그러면 예라는 것은 분인데 분을 구체화시키면 이렇답니다. 기천을 편별하고 친소를 차례 매기고 여러 사람들을 마름질해서 구획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제한하는 게 예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예라는 것은 귀족들의 전유물이고 정권이고 정치 권력이고 종교적 의뢰이고 그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현실화하면
그 일상에 적용하면 사람들을 분류하는 분류체계라는 뜻이죠. 사람들을 구별하고 분류하고 일들을 구별하고 분류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모랄이 아니에요. 얘는 에틱도 아닙니다. 얘는 그대로 정치 권력이고 기족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문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예란, 분, 변, 서, 제, 제이다. 이 글자들은 모두 구별하고 나누고 한계짓고 제한한다는 겁니다. 친소, 계급, 상하의 구분과 한계를 규정하는 게 바로 얘다. 따라서 예란, 친소, 계급, 신분 등급에 따른 규정이며 이 규정을 넘지 않는 것이 제일 원칙이다. 그래서 예, 분류절, 불침모, 불호압, 수신, 천언, 위지, 선행, 수신언도, 예지, 진략, 예란, 절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다. 예란, 업수위 높은 사람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예란, 높은 사람을 업수위 여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예란, 자기 자신을 닦아서 예의 말에 따라 행위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행위한다라고 말하고 그 행위가 말과 함께 이루어지면 이게 예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예란 절도를 넘으면 안 돼요. 예란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업수위 여기거나 침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봅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관계를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만 사람들이 나이이거나 그가 어떤 일을 하거나 간에 그 사람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체 권력이 걸어져.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대략 이재용과 나이가 같은데 나이가 같다고 야 우리 친구 묵자 그래서 내가 어깨동무를 한다? 가능해? 왜 안 되는데? 많이 바쁜 사람이어가지고. 엄정희 선생 왜 안 돼? 웃었잖아. 내가 그럼 왜 웃었어? 내가 친구를 이유가 없잖아. 왜 친구를 줬어? 어? 왜 웃었냐고? 이유가 없지. 어디 없는데. 그래서 얘는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게 바이오 파워죠. 생체 권력인데 제가 뭐 이재용 씨를 알 일도 없지만 만날 일도 없지만 현재에도 생체 권력으로서 얘는 살아있죠. 그럼 이 생체 권력으로 현재 이 생체 권력으로 작동되는 얘를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가능해? 술 친구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둘이 떡이 되면 야 너와 내가 없어져. 둘 다 떡이야. 떡끼리 부딪히는 그런 상관이야. 그러면 가능하죠? 그때만 없어져요. 의식이 없을 때, 정신 그럴 때. 그래서 얘랑 규범, 절도, 한계를 넘지 않게 생체 권력으로 작동해요. 정치적 권력이 생체 권력으로 확대되는 게 예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의 없다, 저 새끼 저거 이런 얘기할 때 그건 싸가지가 없는. 그 언제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요? 아, 그건 내가 이제 이 예학 강의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일단 뭐 아껴두시죠. 뭐 지금 얘기를 다 해. 아주 진짜 약안 하시지. 그거는 16세기 조선이 주자 가래, 주이라는 사람이 가래라는 걸 만들어요. 집안에서 지내야 될, 집안에서 행해야 될 예법. 무슨 말이냐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었을 때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관원 상제를 다 불교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조선이 유교 국가로 성립됐잖아요. 유교 국가로 성립되면서 불교적 간호상제를 유교적 간호상제로 바꿔야 하는 게 당면 문제가 돼요. 그때 도입한 게 주희라는 사람의 가래라는 거, 주자 가래를 도입해요. 주자 가래를 도입하면 다 선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 되고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러고 제사 지을 때 쓰잖아. 지방 쓰잖아. 지방 쓰는데 그 지방을 제사 지내는 사람이 아버지 중심으로 쓰잖아요. 그건 이제 아버지도 죽고 나면 큰형 중심으로 쓰죠. 그럼 그게 참가하는 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재관은 다 종교적 승리자죠. 간호상제 다 그렇게 쓰이죠. 그럼 예전에 가래를 올린다는 게 혼인만은 아닌 거네요. 그 가래는 계래, 가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래는 여자가 성인이 되었다고 빈혈을 찌르는 것이고 가래는 이제 결혼할 때도 집안끼리 예니까 가래를 하죠. 그걸 가래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조선 16세기가 되면 추자가래가 일상화돼요. 추자가래가 일상화되면서 불교의 의식이 다 유교의 의식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예의 없는 놈이 일상을 우리의 언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예의 이런 말이 일상 언어가 아니었죠. 자, 두 번째 혐의라는 걸 얘기해 봅시다. 혐의. 혐의를 결정한다라는 말은 혐의가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써 일상을 해서 우리가 안 좋은 의미가 쟤는 나쁜 짓을 했을 거야, 죄를 지었을 거야, 어떠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범법행위, 범죄행위가 있다고 의심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그는 우리는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범법이라는 것은 법의 규정을 어겼을 때 범법이 되는 거니까 예의 규정을 어긴 것도 쟤는 예를 어겼을 혐의가 있어 또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혐의를 결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계급에 따른 예를 수행할 때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급적 예를 넘어서면 비례죠. 예가 아니죠. 그러면 그 비례를 어떻게 결정해야 돼? 예를 들어서 노노에 공자가 어디 사당을 들어갈 때 문을 갈 때도 고개를 숙이고 모든 일을 질문하고 그러니까 누가 공자 보고 예를 안다고 하느냐 이렇게 비웃으니까 공자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묻는 것이 예의다라고 대답합니다. 논에 나오는 내용을 하면 다시 자신의 계급에서 그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 예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공자는 사였으니까 사계급은 그렇게 물어야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공자를 비난하는 사람은 대부일 수 있잖아. 대부는 안 물어도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근데 공자가 만약 그렇게 묻지 않았다면 대부의 예를 행한 거니까 혐의가 있는 거죠. 쟤는 자기 계급의 규정을 벗어났으라고 혐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규정들, 계급에 따른 규정들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줘야죠. 그게 예예요. 그래서 결혐이에요.
혐의를 해결해 주는 게 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그거 보면 노자 38장에 이렇게 말해요. 상예 위지 막지언적 앙 견이 인지 그랬어요. 윗사람이 계급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서로 만났는데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내가 얘를 행위해 줬어. 근데 아랫사람이 거기에 정당하게 자기를 높은 사람이니까 그의 예에 합당하게 응대하지 않았어.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어깨를 드러내고 팔을 걷고 싸운다. 얘란 싸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노자가 말한다. 그러면 자, 이 말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여름에 보면 우통 보고 싸우는 놈들이죠. 그 얘기라.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인데 얘란 싸움의 원인인데 내가 윗사람인데 아랫사람이 합당한 예로 응당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덕성여대 있을 때 여름방학 때 할일이 있어서 연구실에 앉았어. 더워. 그래서 런닝구하고 반바지를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높은 사람이 우이동 산에 갔다가 내려갔다가 전화를 했어. 너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요. 그래? 내가 그 잠깐 갈게.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거야. 그래서 난 반가운 마음에 그냥 나갔어. 꼬라지 좋다는 꼬라지 그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난 반가움에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의식하지도 않고 뛰어나갔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얘가 안 맞는 거죠. 그 얘가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노대 비례 얘가 아니면 물시 쳐다보지도 말고 비례 얘가 아니면 물청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공자가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움직이도 듣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철저하게 계급적 신분에 따라 공자는 행위를 한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응? 싸움의 원인 맞으시면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얘는 어디까지 간다? 대구까지만 적용된다. 대구까지. 형은 사부터 서인까지. 공자는 사예요. 사인데 비례를 행위했어. 형벌에 저촉되죠.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걸 도덕적으로 얘를 도덕으로 생각하니까 도덕적이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다. 도덕적이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따위로 해석하는데 얘는 도덕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지만 얘는 도덕이 아니에요. 얘는 도덕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얘가 아니면 듣지 않는다. 얘가 아니면 행위하지 않는다란 말은 도덕이 아니고 지 계급의 예에 맞는 데만 하는 거야. 왜? 그걸 넘어서면 죽는데? 형벌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논어가 틀려먹은 거죠. 논어 해석이 틀려먹은 거야. 지금 논어 해석이. 이거를 공자는 아주 도덕적인 분자라서 이랬어요라고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공자는 바로 형벌의 집행 대상이에요. 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는 얘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구절 또 봅시다. 별동이에요. 그죠? 별동이. 같고 다름을 구별한다. 우리는 같다라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같다는 다르다는 거. 기준이 있죠. 같다라고 말하거나 다르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에 따라 그 기준에 부합하면 같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르다라고 말해야 되잖아.
그럼 기준이 뭐라? 계급. 그 천자는 부인을 몇 명을 줄 수 있는데 부인을 후라고 하고 누구를 누구라고 누구를 누구라고 누구를 누구라고 30명의 부인을 줄 수 있어. 다 다르죠 규정이. 그러면 부인들 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후고 너는 비고 너는 인이고 너는 뭐고 명칭이 다 다르죠? 같은 것 안에서의 다른 거예요. 황제의 부인들이지만 처첩이지만 그래서 보세요. 제가 한자는 뭐라 쓰라고 하냐면 천자대 비왈 후 제후왈 부인 대부왈 유인 사왈 부. 자 여성이라 여성인 것 다음에 아내라는 것 카테고리는 같은데 황제의 부인은 후라고 그러고 대부의 부인은 어디 갔어? 부인이라고 그러고 제후의 부인은 부인이라고 그러고 대부의 부인은 유인이라고 그러고 사의 부인은 부라고 그래요. 그럼 지방에서 어떻게 써요? 유인 김영김 씨 뭐 이렇게 쓰자 할머니를. 그러면 야 우리 집은 대부였나 보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몇 대기 할아버지 가면 뭐 정부인 이렇게 써서 우리 할아버지는 굉장히 높은 모양이다. 자 같은 것 안에서의 다름. 부인이라는 명칭도 이렇게 달라요. 그다음에 서인 일반 사람을 그래. 그다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와이프를 저는 후라고 불러야겠네. 김선생님 부인을 후라고 부르십시오. 저는 쳐죠. 왜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십니까? 관직이 없으니까. 마누라는 어머니 어떻게 되나요? 마누라는 순우리말이겠지 뭐. 마누라에서 나오는 모르겠는데. 몽고라는데 몽고. 몽골을? 그 다음에 이제 복색, 관모, 혁대 등등에서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별동이에요. 별동이. 하면 조선시대 사극 보면 문간과 무간의 옷 색깔이 다르고 관모도 다르고 이 혁대도 다르고 다 다르죠? 이게 별동입니다. 별동. 그 다음 문장이 명십이에요. 시비를 밝힌다 그랬는데 옳고 그름을 밝힌다는 뜻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밝힌다라는 말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옳다 그러다는 게 가치 판단이잖아요. 그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러면 이건 옳고 이건 틀렸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위들을 예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예에 합당하면 옳은 것이고 예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라는 것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고 복식 신분에 따른 복식 제도에 대한 규정이며 한도와 규범이에요. 그래서 얘는 일반이랑 하등에 상관이 없는 천자부터 대부까지의 제한되는 신분의 위계를 규정한 것이고 그들의 행위를 규정한 말이며 의례예요. 종교적 의례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도덕인이 비례불성 도와 덕과 인과 의는 얘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훈정속 비례불비 가르침들과 세속을 바로잡는 것은 얘가 아니면 갖춰지지 않아요. 분쟁 변송 서로 나뉘고 싸우고 소송 걸고 하는 것은 비례불결 얘가 아니면 결정되지 않아요. 군신상하 부자 형제
필해부정. 임금과 신하, 상하, 아버지와 자식, 형제는 예가 아니면 규정되지 않아요. 관악, 사사, 필해불침. 관악은 천자가 세운 벼공, 천자와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를 관악이라고 그러죠. 관악에서 스승을 섬기는 일은 예가 아니면 친해질 수 없어요. 반조, 치군, 입관, 행법, 필해, 불위, 위험. 조정에서 신하를 나누는 것과 군대를 다스리는 것과 관직을 부여해서 법을 행하는 것도 예가 아니면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제사하고 귀신에게 공양하는 것도 예가 아니면 참되지도 않고 장엄하지도 않아요. 예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는 여전히 종교와 정치 두 영역 안에 핵심 요소로서 작동하거나 운영의 요소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의 적용 대상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란 계급 신분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당연히 일반인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인은 형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시 주공의 말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 불화스인, 예란 서인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형 불상대부, 형이란 대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하면 이제 딱 나눠져 있죠. 예는 천자부터 대부까지, 법원 고의하고. 그래서 예는 일반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형도 대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예가 귀족의 전유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예는 귀족 그리고 그 계급을 규정하는 거예요. 형벌은 위로 대부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형벌의 대상이 사부터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생각해봐요. 조선시대에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을 강간하거나 해도 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마을에 있는 서원에서 한나들 땡볕에 서 있는 게 벌이에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이 녹두장군 전봉주에 나와요. 그 기절이. 그 다음에 조선경제사 연세대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 1권, 2권 안에서 조선시대 문집 안에 농촌, 향촌의 상황들을 써놓은 원전들 인용해서 번역해 놓은 것 안에도 그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럼 다시 왜 그럴까요? 조선에는 왜 그럴까요? 조선은 친해가 다 대부 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 4대 봉사 그러죠. 4대 봉사 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내요. 그럼 우리 집은 또 종갓집이라서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1년에 13번 제사를 지내요. 할머니들은 왜 할아버지 한 사람인데 할머니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 1년에 13번을 제사를 지내요. 어릴 때 보면 맨날 제사라. 그럼 뭐 먹을 거 말아서 좋지 않으셨어요? 여자분들까지 근데 좋은 건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국민학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사 음식을 이 동네 모든 집에 주고 가야 돼요. 친구로 동네가 이게 세수로 구획이 되는데 바로 위에 형은 가장 가까운 데를 가장 먼 데를 내가 가야 돼. 집집마다 이걸 또 제사 음식을 갖다 주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난 제사가 싫었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작은아버지가 이제 재간이돼서 지내는데 4대 봉사라는 것은 조선 경국대전에 왕만 할 수 있어. 왕만 하는 거야. 왕은 4대 봉사를 하라고 규정이 돼 있어.
삼공 그러니까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은 2대 봉사라.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만 하게 돼 있어. 일반 사람들은 1대 봉사, 1대 봉사. 자기 아버지 어머니만 하면 돼. 경제에 그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뭐 지금 지 조선도 아니고 뭐 지가 뭐 선비도 양반도 아닌데 막 4대 봉사를 해. 안 되는 줄 알고. 4대 봉사를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 이상의 사람들이야. 왜 그러냐면 주자 가래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걸 없애야 돼요. 향 돌리는 것도 저희도 향을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원래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향도 위에다가 넣는 건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강신인데요. 울창주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리는 특별한 술이 있고 그 술에 따라서 향을 피우면 그 향에 따라 신이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막 이러죠. 모르죠. 내가 알 수는 없어요. 그거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집은 안 해요 그런 거. 원래 안 하는 게 맞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시경이나 이런 데 보면 그 향을 피우는 거나 술을 담는 거나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돌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향을 피워요. 그 향의 냄새에 따라 귀신이 내려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위에다 향을 넣는 건데 지금은 다 밑에 놓고 이렇게 돌리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아마 박정희 시대 때 뭐 가래 혼례 뭐 약소화, 뭐 간편화, 뭐 표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게 영향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럼 예라는 것은 일반 서인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는 분 그랬어요. 얘는 그 특징이 분이에요. 얘를 한마디로 하면 나눌 분자이고요. 형은 제겠죠? 제1 모두 다 똑같아요. 내가 일반 세인이라면 내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게 제1이에요. 그럼 분과 일, 분과 일이라는 것은 신분의 위계를 이렇게 규정하고 신분의 차이를 이렇게 나누니까 이거는 분인데 형은 똑같아야죠. 제1이에요. 고르게 똑같아요. 적용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을 가령 가다가 신호를 위반했는데 내가 위반한 건 벌금 5만 원이고 이경민 선생이 위반했는데 3만 원 이러면 내가 이제 억울하잖아. 똑같아야지, 그지? 그지? 그래서 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개념상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대상의 다음 페이지 보면 제5형 삼천지 과조 불설 대부지 범제목량 5가지 형별을 제정했고 그 5가지 형별 안에 3,000개의 조목을 두었는데 대부의 범제목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 대부는 형벌 범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저의 그 생체 시계는 정확하기 때문에 잠깐 쉬겠습니다. 어쨌든 인간 관계 안에서 신분상의 계급의 분류 체계였다면 세상을 분류하는 체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문장에서 재분물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죠. 이건 물이 여럿 이런 뜻이고 사람이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도 이제 집어넣어서 물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마름질한다. 마름질이라는 말은 한자로 바꾸면 재단일 텐데, 재단사, 옷감 있을 때, 텍스타일 있을 때, 그 텍스타일을 이 셔츠를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형태로 잘라서 이어서 이 옷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이제 재단이죠. 그럼 재단이라는 것은 자르다, 특정한 형태를 갖추어서 특정한 틀에 맞게 자르는 일이 제조제. 이게 그 뜻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종 말고 일반 서인들과 사물들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한 형태로 마름질하는 게 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를 특정한 형태로 마름질을 하려면 옷을 만든다고 할 때 그 디자인이 있을까요? 디자인. 옷본, 그렇지. 고마워. 옷본이 있으면 옷본에 따라 마름질을 할까요? 그러니까 본이 되는 게 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본이라는 거 기준, 본이라는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온갖 것들을 재단한다라고 하면 기준에 따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분류하고 책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텍셔넘이에요. 텍셔넘. 텍셔넘이라는 것은 분류체계라는 뜻이잖아요. 분류체계, 텍셔넘. 그럼 분류체계, 얘를 분류체계라고 하면 분류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분류의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 분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규정하는 거죠. 그냥 규정하는 거죠. 네이밍하는 거죠. 규정입니다. 이거를 더 넓혀서 사물까지 집어넣으면 서사, 온갖 일들까지로 확대시켜내면 온갖 세상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일들을 분류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왜 그 사람이 창의적이냐면 전혀 다른 텍셔나미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의적이죠. 그건 뭐냐면 엄지손가락이에요. 디바이스, 기기를 한 손에 넣고 엄지손가락으로 앱들을 마음껏 조정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듭니다. 그래서 잡스는 커넥티드, 연결하다, 다 된다, 점과 점을 연결하다. 분류책이 없어요. 분류책이 없고 그냥 디바이스는 이 손 안에 들어와야 돼. 이걸로 다 돼야 돼. 디바이스가. 이게 잡스죠. 잡스의 텍셔나미는 엄지손가락의 길이에요. 그래서 애플사의 스마트폰은 갤럭시보다 작죠. 근데 애플사의 아이폰을 쓴 사람은 갤럭시를 못 쓰죠. 다 다시 아이폰 돌아갑니다. 왜? 이 디바이스의 기준, 엄지손가락의 기준에 길들어져. 그래서 잡스는 창의적인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텍셔노미를 거부했고 전혀 일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식적인 텍셔노미를 거부하고 손가락 길이, 엄지손가락의 길이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갤럭시를 쓴 사람 다 이러고 있지만 아이폰 쓴 사람은 이러고 있죠?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정보와 기술 시대가 되면 텍셔노미의 기준이 달라지고요. 텍셔노미 기준이 달라진다는 말은 에디트, 편집 기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에디터로지, 에디터인 거예요. 에디터로지. 에디팅을 하면 돼, 에디팅을 할 때
이 에디팅을 어떤 기준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까? 이건 논리가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사람의 심리, 사람의 행위, 사람의 감정을 잘 보면 그 감정이 모두 다 동의할 만한 감정을 읽어내면 텍스처남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에디팅이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텍시오나미인데 이 텍시오나미의 첫 번째 특징이 네이밍, 명명하게, 명명하게 이름을 규정하는 거죠. 명명합니다. 명명한다라는 것은 네이밍을 한다는 것은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인데 규정하고 정의하는 일들은 정치학에서 최고의 고도의 요소입니다. 제가 이 월드컵 때문에 집에 텔레비전 이만한 걸 사서 넷플릭스를 깔아서 보는데 그 영화 중에 재밌는 영화가 있어요. 아일랜드 공화국이라고. 바다 한가운데 이제 공화국을 세운 거야. 세웠는데 그 이탈리아의 정부의 그 수상하고 장관들이 얘가 그걸 세워놓고 유엔에 가서 이걸 공식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그날 이탈리아 애들인데 젊은 놈들인데 실화가 이거. 네. 거기서 그 장관하고 그 총리하고 대화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전 넷플릭스가 IT가 그게 뭔 얘기가 이게 나오냐? 실화라고는 말이야. 뭔 얘기가 나오냐면 장관과 총리가 얘기하는 거. 내가 무솔리니 얘네들 그 저 전체주의를 끝내고 공화국을 만들 때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헌법, 명령체계, 법규를 3개월 동안 우리 밤새 만들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다 그러한 명령체계, 규정집, 법령체계였다. 이렇게 말이야. 쟤네들은 그것도 안 만들고 공화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다시 명명하는 거, 규정하는 거, 정의하는 거 이게 정치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홉스의 리바이든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전체가 번역되어 있지 않고 3분의 1만 번역되어 있는데 리바이든의 3분의 2는 뭐냐면 다 언어에 대한 얘기예요. 개념은 이렇게 정의하고 명제는 이렇게 정의하고 그 명제는 이러한 성격을 띄어야 하고 쭉 리바이든의 내용이 3분의 2가 그거예요. 그러면 리바이든에서 3분의 2가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명령어집, 규정집, 법률집을 어떻게 구성하고 생성해야 하는지를 쓴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는지 몰라요. 얘를 만약 텍시오노미라고 한다면, 분류의 체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모든 책들, 심지어 핸드폰 새로 샀는데 딸려온 설명서, 조작법, 다 명령어예요. 질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천계의 사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에서 발화되는 책에서 쓰여있는 학교에서 말해지는 모든 언어는 명령이다. 모든 언어는 규정집이다. 모든 언어는 명령체계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명령어가 성립되려면 용어나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나와야 돼요. 신쌤 그 공무원인데 신쌤 그 행정 처리할 때 규정집에 따라서 하죠. 절대 벗어나지 않죠. 규정 다 되어 있어요. 어떤 규정도 벗어날 수 없어요. 얘가 그래요. 이 세상을 분류하고 체계짓고
모든 일들, 이 세상의 일들을 명명하고 정의하고 규정하고 판단하는 규칙들을 다 만드는 게 예예요. 그래서 네이밍이에요. 네이밍이 예입니다. 류 텍시오나미가 예고 네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한자를 보면 솔례 정명, 법자, 도노이, 예, 솔례의 정제, 건적 유형, 시위 직업 그랬네요. 이거 문장 좀 써볼게요. 작성 응? 교수님이 잘 애용하시는 만년필 쓰셨나 봐요. 딱 보죠. 하나, 불편이 아닌데. 응. 그런 거예요. 쭉 봅시다. 예, 솔이라는 건 그늘이다, 통수라고 그러잖아요. 얘를 가지고서 명을 정해. 목적을 명해. 얘를 따라서 네이밍을 정해. 그래서 법이란 예의 근본에 솔례의 정령, 예를 따라서 형벌을 정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까요? 예에 비추어서 명령을 정해, 예에 비추어서 형을 정해. 그러면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공자죠. 그래서 임금은 임금,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게 정명이잖아요. 이름을 바로 세웁니다. 이름을 바로 잡습니다. 왜 정명이 필요했어요? 전국시대 공자 당시에 예약이 붕괴됐으니까 대부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거나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거나 하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나니까 예약이 붕괴됐죠. 그래서 물어요. 공자한테. 위나라 왕이 어쩌면 정치를 하는 겁니까? 정치에서 제일 급선무가 뭡니까? 왜 정명입니까? 명부정. 이름이 바르지 않아서 혼란이, 난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난리를 극복하는 것은 이름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름을 무엇으로 바로잡아요? 예로요. 예로. 그럼 다시. 군이라는 것은 지위이자 지위. 위명이에요, 위명. 지위에 대한 이름이에요. 임금은 닦고, 이건 닦고잖아요.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럼 닦다라는 것은 직이에요. 직에 맞는 분을 행해야 돼요. 직분 그러잖아요. 이걸 위명 그러고, 위명, 직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천자라는 위명을 얻은 사람이면 천자라는 직에 따른 예의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군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신은 신하라는 위명이 있으면 신하라는 직분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위명이 있으면 아버지라는 직분이 있어요. 이게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정명이죠.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게 어떤 걸까요?
위명을 가지는데 아버지 직분을 못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신하인데 내가 신하인데 임금이라는 사람이 임금 짓을 안 해. 제가 왕도 아니야 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위계, 이 하이어르키가 작동했어요? 안 했죠. 안 해요. 왕인데 얘기해보니까 홍군, 멍청해. 난 신한데. 어째? 제거. 내가 왕. 일어나죠. 이게 일어나는 게 춘추시대예요. 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정명을 해야 돼. 얘를 지켜야 돼. 얘의 하위 불규체가 명이니까 네이밍 하는 거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공자가 그렇게 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예자 정명이 주야라. 그 문장의 마지막을 봅시다. 핵심적인 문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를 설치한 것, 얘라는 것을 설치한 것은 얘를 설치할 때는 이름을 바로 잡는 것이 핵심이다. 이름을 바로 잡는 게 핵심이 된다. 그러면 얘라는 것은 정명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안일치되고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공자는 자기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치시켜야 한다. 정명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예라는 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예는 명령 체계이자 행정법 규정집이다. 자. 예를 다루는 책은 주례, 의례, 예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들 책의 특징은 규정 정의에 있다. 천자, 제후, 대후, 사 등등에 대한 정의로부터 그들의 직과 군, 맡은 일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보면 군, 천하왈 천자, 천자에 대한 정의예요. 천하의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을 천자라고 한다. 조제후, 제후들의 조회를 받는다. 천자의 직이에요. 분직, 수정, 임공, 그들의 직분을 나누어 주거나 정치를 내려주거나 공을 맡기거나 하는 것이 천자의 사가 돼요. 그 다음에 천자가 스스로를 여일인, 나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천하에 그 한 사람밖에 없다는 분을 말해요. 그래서 1번 천자에 대한 정의이고 그 내용은 천하를 소유하고 왕노릇을 하는 존재라는 정의이고요. 두 번째 천자의 직에 대한 정의인데 그 내용은 제후들을 통솔하고 그들의 조회를 받고 그들을 지배한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천자의 일에 대한 정의인데 그 내용은 제후를 관리하고 임명하고 정사를 펼치며 공문을 맡기고 일을 맡기는 것이며 네 번째 천자의 군인데 나 한 사람은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그가 천자라는 권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그럼 제후의 관점에서 천자를 보면 제후가 천자를 초래하는 규정 제후 견 천자왈 신모 후모 제후가 천자한테 가서 말할 때 신 누구누구 후 누구누구 이렇게 말한다. 제후가 스스로를 칭하는 것, 자칭의 제후왈,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천자지로 천자의 오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외왈, 자기 나라가 아닌 밖에서 자기 제후가 스스로를 말할 때 공이라고 말해요. 공.
나는 공. 자기 나라에 와서는 군, 임금, 군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은 이렇게 써야 돼요. 용어를 제가 천자 이렇게 쓴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러한 자기 규정을 또는 외부가 규정해 준 것 스스로의 규정을 그가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 예의 규정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예를 갖춘다는 뜻이에요. 예의 규정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 선생님 공무원 사회에서 그러면 자기 상관, 자기 부하를 호칭할 때 그 직위에 따라서 부르는 방식들이 규정되어 있나요? 공무원 사회? 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불편하나요? 아니요, 저희는 뭐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거 몸에 배워서 안 불편하다. 안 불편하대. 그럼 뭐야? 세뇌된 거 세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죠. 응. 몸에 배어서. 그러니까 몸에 배웠다는. 이 전까지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죠. 예전에는 그냥 어. 아래 직원들도 무슨 주임 그랬는데 어. 지금은 다 주무관으로 바뀌었어요. 다 주무관이라고 부르죠. 주무관은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 네. 사무관은? 사무관은 사무관이라고 안 하고요. 그냥 과장님, 동장님, 5급 사무관. 과장님장 이렇게 되고요. PSAT 5급 사무관 시험을 내가 한 9년 출제를 했는데 돈을 많이 줬어요. 살림살이 바꾸시려면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돈을 많이 줬어요. 어쨌든 이 예라는 게 외부적이거나 어떤 관계 안에서 권력적인 어떤 신분적인 계급적인 정치적인 담론이잖아요. 그 담론을 내가 그거를 체화시켜요. 체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셸 푸크라는 사람이 감옥의 탄생에서 그렇게 말하죠. 생체 근력이 작동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생체 근력에 동화된 것. 파놉티콘이에요. 파놉티시즘이라고 판옵티시즘. 판옵티시즘이 되면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인간은 죽었다. 그래서 유럽에서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시각들이나 근대에 들어와서 사회의 규범이나 도덕이 체화돼서 그 생식을 나 이거 지켜야 되는데 하고 지키기 시작하면서 근대인의 죽음이라는 결론을 도출해요. 근대인 놈은 죽었다. 그러면 스스로 입법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입법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죽음이에요. 근데 이 파놉티콘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얘도 그래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와 국가 경영에 관해서 좀 알아봅시다. 주나라 주공에 의해서 예라는 것이 정의되고 주공에 와서 천자와 제후의 관계가 성립되고 분봉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왕과 신하라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적서, 적장자와 서장자, 적장자만 왕위를 계승한다는 적서 제도가 만들어져요. 주공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공으로부터 탄생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시 주공으로부터 얘가 만들어지고 탄생하면 그
그 얘가 주공으로부터 만들어지면서 주공이 노나라의 공작으로서 천자에 의해서 분봉된 사람이고 주공 당시에 그러니까 주공하고 무왕하고 지하고 싸워가지고 상나라를 물리치고 이제 무왕이 얼마 안 있다 죽으니까 무왕의 아들 성왕을 세웠는데 얘가 어려 조카가 그래서 이제 섭정을 하죠. 섭정을 하는데 조카는 어린 왕이라서 종교적 의례, 예의 규범 이런 것들을 집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노나라가 주나라의 전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공이 그러한 의례나 예를 대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노나라가 주나라의 전장을 다 소유하느냐? 그건 성화의 글이니까 내가 대신할게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야. 그럼 왜 공자 같은 사람이 노나라에서 나왔을까? 당연히 주나라의 문화의 정수라고 하는 예학 전장이 노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강한 그런 문화적 영향을 펼쳤죠. 그래서 주나라가 주공 이후 얘는 귀족의 전현물이자 정권이자 규범집이자 명령어집이다 이렇게 형성되면서 국가 경영의 원리가 돼요. 얘가. 그래서 그 경문이 부례 상하지기야 천지지 경이야 민지 소위 생양 위국지에 얘란 상하 계급의 별이가 되고 천지의 시줄 날줄이 되며 백성이 살아가는 까닭이 된다. 위국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예로서 한다. 부례 천지경 지지의 민지행야라 얘란 하늘의 별이고 땅의 마땅함이며 백성의 행함이 된다. 그래서 얘는 국가 경영의 원리가 돼요. 그래서 예로서 다스린다? 예치라는 거고 예치 덕치 법치 설마 세 가지만 구분을 좀 해보자고요. 귀족들한테는 당연히 얘가 속하니까 귀족들 관계는 얘로 다스리죠. 얘가 중심이 되겠죠. 그럼 덕치는 뭐야? 덕으로서 다스린다.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상하. 그러니까 이 대상이 귀족이겠죠? 덕치는 백성이겠죠? 네, 귀족이 백성한테. 백성. 이것도 백성이겠죠? 백성을 다스리면서 덕치를 한다? 무슨 말이야? 백성의 덕을 베푼다고? 진짜로? 몰라? 덕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건 앞으로 가서 뭐 7, 8쪽 왕부규의 언주 교체기 정리 왕부규의 언주 교체기 정리 찾아보세요. 왕부규의 언주 교체기 정리 찾았어요? 네. 이 왕부규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국학대학사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국학 그러니까 중국학에 대해서 최고의 인물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꽤 됐죠. 예, 어쨌든 왕부규라는 사람이 은나라와 주나라 교체기에 관해서 책을
전집을 썼는데 그 책을 하도 오래전에 나온 거라서 구할 수가 없었다. 이 책을 왕국유의 책을 인용한 사회가구도, 중국 사회가구도 시기별로 사회가구도 난 다 가지고 있는데 중국 거를 거기 이제 왕국유를 많이 인용해서 사회가구를 그래요. 옛날에 어느 나라의 지리는 이랬고요. 뭐 그다음 설명 쭉 들어가 있고 뭐 주나라는 이렇게 설명 쭉 들어가 이래. 그 사회가구도가 거기 사회가구도가 왕국유의 거를 가장 많이 인용해서 거기서 내가 따온 건데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나라의 멸국 기록은 매우 드물지만 어느 나라는 억제국가 방식으로 지배했고 관지역과 최지역의 어느 나라 유민과 피지역 사람들이 주나라에 반란하자 본격적인 지배 방식을 바꾼다. 주나라의 어느 나라 정복은 일성일국가였던 어느 나라 억제국,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그래서 억제국을 도읍 형태로 이행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일성일국가였는데 어느 나라는 이걸 정복해버리고 억제국가를 정복해버리고 도읍의 형태로 이행했다. 주나라는 천명과 보민이념을 제시하면서 국가를 건립하였다. 천제라는 새로운 신앙이 탄생하였고 천제가 보민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이다. 유천강 명조아민 하늘이 명령을 내려서 우리 백성들을 도우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주나라가 어느 나라를 멸망시킨 명분이에요. 청강 명정여 처정여 하문 청강 위 상대 위문 점점점 청강 명어 군 위부위 천하 하늘이 명령을 내려서 바로잡고 그 다음에 바로잡으라는 글을 하늘에서 내려주고 하늘에서 위엄을 내려서 그 문장들을 보내주었다. 점점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아래로 문을 보여주었다. 문. 그 다음에 청강위엄. 청강이 위엄스럽게 문을 만들었다. 문. 이 문이 사실은 부적의 기원입니다. 이게 부적이 여기서 나옵니다. 부의 근원은 하늘이 보여주는 문장, 문이 빛을 설명해요. 그다음 점점점 천이 명령을 내려서 임금에게 천하를 맡겼고 군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으니 그 생명을 온전히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민을 중시하라. 그래서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는 명분은 천명하고 보민이에요. 천명, 보민. 왜 천명이 보민을 내렸느냐 하면 상나라 마지막 주는 전쟁을 계속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전쟁을 하면서 그 영토를 확장하거나 뭐 힘을 키워가는데 그러면서 옛날에 억제국가의 그 왕들 자기를 추장으로 만든 그 사람들을 버리고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한 무리로 삼아야 권력을 그들한테 줘. 그러면서 전쟁을 하면서 사람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엄청 사치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폭행, 살인을 일상화로 저지르니까 그때 유명한 말이 뿌리가 썩었다 뭐 이런 얘기부터. 그런데 이제 그 전쟁터가 상나라 군인들은 창을 거꾸로 들어요. 전쟁할 의지가 없는 거죠. 창을 거꾸로. 그런데 이제 주나라가 그거를 집에 무너뜨리면서 하죠.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천재로부터 명을 받았어요. 그 명의 내용은 보민이에요. 백성을 보호하라. 근데 이 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이 민은 노예입니다. 노예를 보호합니다.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 시대 때는 민이라는 것은 다 노예예요. 노예인데 이 노예를 보호하는 방식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유언비를 퍼뜨리거나 선전들을 하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상나라 군대들이 창을 거꾸로 들죠. 싸울 의지가 없고 항복하죠. 계속 통하죠. 그래서 져요. 그래서 이 보민 개념에서 상나라의 노예들이 주나라가 되면 신민이 됩니다. 신민. 새로운 백성이 되는데 대학에 보면 대학 지도는 제 몇 명격하고 제 어쩌고저쩌고 제 신민하며 친민하며 친민으로 바꾸죠. 신민을 친민으로 바꾸죠. 제 지어지선이라 선에 이르는 데 있다. 대학의 삼강령 8조모 할 때 나오죠. 친민이 아니고 신민이에요. 신민 원래. 근데 주의라는 사람 그걸 친자로 바꾸죠. 신자를. 그럼 다시 은나라의 노예들을 새로운 민으로 만들었다면 서인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일반인 서인으로 서인. 물론 노예도 있습니다. 노예. 상나라의 귀족은 색부로 만듭니다. 색부라는 건 농부예요. 농사 지을 색, 지압이고 농부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을 중시한 정책을 펴니다. 주나라가. 그래서 경덕보민 이득배천이란 말을 해요. 자, 이 결과가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이 이득배천입니다. 이득배천, 이거 천백이겠죠? 두 가지 명제를 내걸고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결과는 덕으로서 천재의 짝을 이룹니다. 이게 천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덕은 뭐예요? 덕으로서 천재와 짝을 합니다. 덕은 제사예요. 제사. 원래 덕자라는 것은 천재가 눈이 10개인데 지상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꼼꼼히 살피기 위해서 10개의 눈을 가지고 벌을 내리거나 상을 내리는 형상의 글자가 덕이에요. 덕자. 덕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보고 있다. 신이 감시한다. 그래서 덕은 제사예요. 이 덕은 이 일은 제사입니다. 이득배천이라는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재에 대한 예를 행하는 것, 그게 제사겠죠. 예를 행하는 게 제예요. 그래서 예에는 리추얼, 종교적 의례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재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사람은 조상이겠죠. 왕 천자의 조상이 되겠죠. 조상신. 이 조상신은 천재의 명을 잘 했으니까 이 조상신은 덕이 있는 사람이겠죠. 유덕자예요. 유덕자가 천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유덕한 조상신을 잘 받드는 게 효예요. 효라는 말은 이때 만들어져요. 효라는 말은 이때 개념이 탄생해요. 그래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민은 원래 노예를 총취하던 개념이었지만 주나라에서 독특한 작신민 개념이 등장해서 다음 페이지 등장해서 이는 새롭게 구성된 계급 질서를 탄생하고 이 계급 질서에서 민이라는 계급이 탄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신민, 친민, 대학에 신민이나 친민을 두고 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논란을 벌이는데 주의라는 사람은 친민으로 했지만 신민으로 보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주인, 전례라는 걸 보면 상자, 천하제우, 하지, 대구, 사지 그랬어요. 주인의 예법이라는 것은 위로 천자로부터 제우, 아래로는 대구와 사에서 지, 멈춘다. 민, 무연, 백성은 그게 관여할 일이 없다. 일대가 없다. 소위 예, 불화, 서인, 시야. 그래서 이른바 예란, 서인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이 대상이죠. 이원, 서민, 뭐 어쩌고저쩌고. 기, 소위, 기, 천, 영명자, 내, 제, 덕여민, 이자. 그래서 하늘에다가 기도하고 그 명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무엇을 갖추고 있었냐면 덕과 민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다시 덕치란 말 들어오서 덕으로 다스린다는 말의 기원은 이래요.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멸망시킬 때 백성들을 보호하라는 천명이 있었다라는 걸 가지고 상나라를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멸망시켜놓고 보민, 백성을 보호하라는 방식 안에서 그들을 새로운 신민,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고 새로운 계급으로 만들고 그들을 서인의 계급에 집어넣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한 행위가 덕치예요. 덕으로 다스리는 뜻입니다. 그게 덕치예요. 그게 천재와 천자 사이의 종교적 내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그러면 다시 이러한 내용들, 천자의 다스리는 예의 내용, 천자의 정치적 행위 이걸 모두 다 선, 성, 왕, 지, 도 그래요. 그걸 솥에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라는 것, 육아에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공자의 도가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준말이에요. 조상이죠. 조상의 성스러운 조상 성스러운 왕의 도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논어의 첫 문장 학이 시습지 불영열과 학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는 것. 학의 대상은 뭐라고 얘기하면 선왕지도예요. 선왕의 도예요. 얼마나 웃겨요. 일개사가 왜 지가 선왕의 도를 배우는데 익히는데 천자도 아니면서 공자가 얘를 너무 스쳐. 그렇잖아요. 공자가 왜 지가 군자라고 얘기해? 군자는 군왕지자. 준말인데 지가 왜 군자라고 써? 공자 스스로 얘를 안 지키면서 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이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쓰여진 대로 믿어요. 쓰여진 대로 믿는다는 것은 바보를 하는 짓이죠. 의심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의심하는 것, 케어 묻는 것, 의심해서 케어 묻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철학이란 케어 묻는 행위다. 케어 물어야 되는데 케어 묻지를 않아요. 케어 묻지를 않으니까 질문이 안 생기지. 맞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럼 공부 아니지. 이게 맞나? 이거 안 맞는데? 이거하고 같은 책 안에서 이거하고 논어 안에서. 그래서 의심하고 따져보면 모순 맞네. 동의할 수 없는 거. 딱 의심하라. 딱 케어 물어라. 이게 의심하라고 하는 게 데카르트고 케어 물으라고 하는 게 소크라테스고 근거를 확보하라 칸트고. 교수님도 이쪽에 논문 몇편 쓰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쓴 적이 없지. 이거 뭐 써가지고 하면 기존에 다 이어가겠는데. 책을 쓰려고 쓰는 거. 교수님 석사 논문에서 제시된 법은 자연의 힘. 이거하고는 좀 별개인가요? 그 이후에 오면 정부시대에 오면 덕은 노장이 사용하는 덕은 그 생명체가 가진 파워, 생명력 그걸 의미하고 육아에서는 도덕을 의미하고. 노자의 덕은 무의라고 할 수도 있나요? 무의가 아니죠. 노자의 덕은 그가 가진 그의 한 목적적인 힘이죠. 스스로 자기 한 목적성에 따라서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꽃 피우고 하는 일련의 행위가 덕이죠. 교수님 지금 별개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교수님 석사 논문에서 명제 방식으로 나열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은 고로 잘가. 그 사실 좀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걸 잠깐 얘기할까? 네. 좋아. 우리는 자연이라는 걸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자연은 우리 의식의 타자들, 지금 쟤들 지금 물이 올라서 초록초록한 것들, 산들, 들판들, 그렇죠? 네이처. 근데 이 네이처는 낯소 그리스에서 낯소 라틴어로 낯소 여하튼 이래 스펠링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뜻이 그리스로는 피지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의 타자로서의 자연은 스스로 힘에 의해서 뭔가 생겨나거나 발생하는 것들 네이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 나무가 봄이 돼서 때가 맞고 기온이 맞으니까 물이 올라서 파릇파릇하게 싹을 틔우고 어느 순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죠. 그 다음에 그게 다시 땅에 들어서 다시 또 싹이 나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조건들은 맞아야겠지만 얘가 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 생겨나서 열매 맺고 피는 것, 이것이 네이처예요. 그걸 갖다가 생명체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물, 돌, 산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생명체는 없지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저절로 물체들이 그러한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갖다가
스포테니어스죠. 스폰타니어스. 타니 이 T 할까? 타니 T 모르겠다. 자발성. 스포테니어스. 하도 이거 다 알아놨으니까 스펠링 다 까먹네. 대충 뭐 이래. 나중에 검색해봐. 물이 위에서 아래 떨어지는 것도 스포테니어스. 나무가 싹을 틔우는 것도 스포테니어스라고 말해요. 이게 자발성이죠. 이게 자발성이야. 그냥 자발성 한글로 자발성이라고. 인간도 생명체니까 스포테니어스가 있겠지. 자발성이 있겠지. 그런데 인간으로서 뭐 밥 먹고 나이 들면 뭐 이렇게 늙어가고 머리도 이렇게 되고 배도 이렇게 나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운동을 해서 배가 안 나오고 습생을 잘하고 뭐 이래가지고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죠. 그걸 갖다가 네이처로 써요. 소문자 네이처, 대문자 네이처와 소문자 네이처를 쓰는데 이 소문자 네이처로 쓰면 천성, 본성, 저절로 타고난 어떤 기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이 네이처를 소문자로. 이 네이처를 이성에 의해서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의사적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자발성 그래요. 발론터리죠. 이 인간은 두 가지가 다 있어. 스포테니어스와 발론터리를 다 가지고 있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서. 그럼 다시 자연, 그러니까 대문자 네이처와 소문자 네이처 사이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정할까의 관계에서 이걸 다 자연 그러면 나의 발론타리를 발휘하고 내 둘레에 있는 대문자 네이처의 스포테니어스를 나하고 잘 결합하는 것, 그게 나 잘 사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걸 해주는 게 유동평형. 자율 어떤 이 논리가 있어. 세 가지 조건. 나는 둘레와 생물학적으로도 관계를 맺고 내 의지적으로도 관계를 맺고 어울리고 해. 그래서 이 조건을 알아. 이 사이에 있는 이 조건들을. 그래서 이 둘 사이를 하는 거야. 해서 조화를 찾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연이라는 게 자기 이해인데 자발성을 다른 말로 하면 나하고 붙어서 끌어간 거잖아.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 이 자연도 그렇고 이 자연도 그렇고. 이 대문자 자연도 자발성이니까 스포테니어스라고 하더라도 얘한테 나오는 거야. 나한테 있는 소문자로 발론타리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그냥 자연이라고 말해. 그러면 다시 내가 나의 소문자 네이처를 발론타리로 내가 작동하게 하면서 대문자 자연에 합일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적 작용, 이성적 작용 등등을 여기다 계속 사용할 때 요 조건들과 사회적 조건들 안에서 나는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연은 자유야. 나의 자발성을 끄집어내는 거네. 그렇죠. 그 예를 들면 내가 농사를 짓는데 가지를 심었는데 이 가지를 고추 방식으로 내가 키운다 쳐. 그럼 고추의 자발성을 이제 가지의 자발성을 계속 부정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뭐 상추도 심고 할 거야.
그럼 고추의 네이처, 가지의 네이처, 상추의 네이처를 정확하게 보고 그들의 네이처가 온전히 발휘되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게 유동평이든 뭐든 이 관계겠죠. 그 안에서 그러한 의지에 막힘이 없는 나의 이성적 자발성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 그 자연의 원리를 내가 이해하는 것. 그게 자연이자 자유죠. 어렵나요? 이해 안 됐나요? 이제 또 질문이 하나 더 나오니까 그만할게요. 해, 뭐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길어질 것 같은데. 긴 질문. 해. 그럴 줄 아세요. 해봐. 그것만 하고 쭉 끝내자 그러고. 그럼 짧게. 짧게. 자유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나요? 어? 자유. 자유.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야죠. 프리덤이라는 것하고 리버티라는 것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프리덤이라는 게 이제 먼저 나왔죠. 프리덤이라는 게 철학적으로 의지의 자유이죠. 그래서 칸트나 뭐 아테네 시민은 자유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테네 시민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오 이코노믹스, 자기 경제력과 자유. 그래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 인구가 가장 부강했을 때 인구가 20만, 25만 이렇게 되는데 10%만 자유인이었거든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시빌리언, 시빅이라는 것, 시민이라는 것은 자유와 오이코노미스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시민이라고. 백성은 통치의 대상이고, 그래서 시민이란 말 써야 해요. 백성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어쨌든 자유란 말은 철학적으로 처음 등장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의 철학적 주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칸트에 와서 모든 행위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두는 것, 그걸 자발성, 자발적 자유라고 얘기해요. 자발적 자유. 그걸 프리덤이라고 해요. 프리덤. 그것이 계속 독일 철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피테, 셸링 같은 철학자에 오면, 셸링에 오면 칸트, 피테, 셸링, 헤겔 이렇게 가는데, 셸링에 오면 자유가 법칙을 산출한다까지 말해요. 신이 되어버려요. 인간이. 나는 자유이면서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 셸링의 자유로는 인간의 자유가 신의 자유가 되어버리는 경지까지 가버려. 근데 중세가 끝나고 왕정이 자꾸 끝나고 유럽에서 자꾸 왕정이 끝나고 그러면 미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칸트가 말한 의지의 자유, 프리덤 말고 사회적 조건, 개인으로서 내가 나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온 리버티, 미리 자유론이라는 책을 쓰죠. 자유론이라는 책의 제목은 온 리버티인데 그 문장의 첫 문장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이익, 나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라는 개념이 있다. 그것은 칸트가 말하는 의지의 자유가 아니다. 사회적, 정치적 제약으로서의 자유. 그 제약이란 나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지 않을 제약을 말하는 자유, 리버티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리버티라는 자유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철학적으로 프리덤만 가지고 얘기하면 6개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 석사 논문 열심히 읽어보시고
답이 됐나요?